내 손에 들린 로또와 신분증. 30억을 받는 순간 나를 버린 아들이 전화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날,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복권방을 찾았습니다. 75세 노숙자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로또 한 장. 그날 밤 TV 앞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등. 30억. 내 번호였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복권방 주인의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숙자가 된 지 6개월 버려진 쪽방에서 신분증만큼은 꼭 지켜왔습니다. 담당자 앞에 내민 신분증은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지만 내 인생을 바꿀 증표였습니다. 김순자님, 축하드립니다. 세금 제외 24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호 아들. 5년 전 내 전 재산 5억을 가로채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복권 당첨되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던 노숙자 할머니였던 제가 오늘은 24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버린 아들에게 복수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75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로 시집와 60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모아둔 작은 재산으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담배를 피우더니 결국 그게 화근이 되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며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들 민호가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어머니 도움 좀 받아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요.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손자 준우를 생각하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집을 사려면 제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아둔 5억이 있었는데 이게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집 사면 나중에 어머니 몫으로 돌려드릴게요. 공증도 해놓을게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5억을 모두 내어주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대출을 받았지요. 계약서에는 제 이름도 넣어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대출 때문에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자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해주고 숙제도 봐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식사 준비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에 대해 너무 짜다, 기름지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을 들었지요. 손자 준우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다르다고요. 제발 준우 교육에 관여하지 마세요. 밥상에서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모두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무시하곤 했습니다. 점점 집안에서 저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3년 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방이었던 공간을 며느리의 홈오피스로 바꾸자며 저를 작은 다용도실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민폐가 되기 싫어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식사도 점점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제 음식을 따로 보관하라고 했고 가족들이 외식할 때도 저는 집에 남겨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며느리는 저보고 부엌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은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이유였지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자 준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너무 따르던 아이였는데 부모의 영향인지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방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제가 손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 생활에 자꾸 간섭하시니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준우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 주고. 요즘은 좋은 요양원 많대. 알아봐야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재산을 다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고모가 많이 아프시대요. 고모 댁에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달만 다녀오시면 될 거예요. 큰 고모는 제가 자주 연락하던 분이 아니었지만 아들 말이니 믿었습니다. 짐을 싸서 고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고모는 멀쩡했고 제 방문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프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난 멀쩡한데. 당황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전화번호로 걸었더니 지금 바빠요라며 끊어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고모 댁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모가 아프지 않대. 무슨 일이야?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가정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준우 교육에도 방해가 돼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좋은 데가 있어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옷까지 몇 개가 담긴 가방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돈 주고 산 집인데. 어머니, 그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제 이름을 넣어주겠다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5억을 모두 아들에게 줬는데 이제 와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요양원 갈 때까지 잠시 고모 댁에 계세요. 곧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갈 곳 없이 버려진 채로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모 댁에 다시 가기는 민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다 줘버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진명이가 정말 아들로 되어 있는지,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낼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국민연금 받아둔 70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75세의 나이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를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한 노숙자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한시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현실이란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주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곳에서 첫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온 듯 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여기 급식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만 해요. 일찍 와야 자리 잡기 좋아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영순 할머니로 저보다 2살 어린 73세였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주변의 무료 급식소와 노인정 위치를 알게 되었고 잠시 머물 수 있는 무료 쉼터 정보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쉼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매일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첫 주는 운 좋게 자리를 얻었지만 그 이후로는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근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한밤중에 순찰 나온 경찰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네가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들 눈에는 그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새벽까지 걸어다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노숙 생활 2주쯤 되었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소? 잠시 앉아도 되겠소? 그분은 박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80세의 노인으로 이미 3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저와 달리 노숙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분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위험해. 우리 노숙자들끼리 있는 곳이 있으니 함께 가세.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강 다리 밑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5-6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 박스와 담요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지요. 여기는 경찰도 잘 안 오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어.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길바닥보다는 낫지. 영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도 그곳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스와 버려진 이불로 만든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노숙자 생활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매일 씻지 못하고 같은 옷을 입고 버려진 음식을 찾아 먹는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순자 씨, 여기 공중화장실은 새벽 5시에 청소부가 와. 그때 가면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 복지관은 화요일마다 무료 의료 봉사가 있어. 혈압약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 꼭 가보시오. 날씨 추울 때는 24시간 맥도날드에 가면 좋아. 음료 하나만 시켜도 밤새 있을 수 있거든. 영철 할아버지와 다른 노숙자들이 알려준 생존 팁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정 파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연락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번호, 직장 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철저하게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까지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보니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곳인데도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혹시 아들 가족이 지나가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손자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준우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야. 손자는 처음에는 놀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처럼 이야기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잠시 멀리 가 있었단다. 준우 잘 지냈니?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준우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 할머니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빠가 기다릴 거예요. 준우는 가방에서 용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손자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손자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되다니. 고맙다 준우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내 용돈은 내가 써야지.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가끔 이 공원에 올게요, 할머니. 그때 또 만나요. 준우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준우는 가끔 공원에 와서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항상 몰래 오는 것이었고 매번 용돈과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준우를 통해 집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고 제 방은 이제 완전히 서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찬 바닥에서 자다 보니 관절염이 심해졌고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조언으로 지하철역이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돈이 부족해 매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로 겨우 버텼습니다. 옷은 기부받은 것을 입었고 식사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자식에게 버림받아 이런 처지가 되다니.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노숙 생활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원의 핀 꽃을 보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 만나는 손자와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니 대단하시오. 나는 처음 노숙 생활 시작했을 때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분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전직 중학교 교사로 정년 후 부동산 투자의 실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요. 내가 교사 시절에는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길에서 나를 피해가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받았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구하면 나눠 먹고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저는 인간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 대한 원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마음 아프고 서운했지만 분노는 점차 슬픔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의지하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제가 더 배려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저를 내쫓은 것만큼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 떨며 잠을 청할 때면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또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용돈과 따뜻한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꼭 받으세요. 손자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준우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와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이야기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죠? 준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원망을 손자에게 심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준우야, 어른들의 사정은 복잡한 거란다. 할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지내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손자를 안아주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숙 생활 6개월째,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초라해졌지만 내면은 더 강해졌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준 용돈으로 복권을 샀습니다. 평소 복권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말에 웃으며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로또를 산 날 저녁 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다리 밑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주인이 버린 작은 휴대용 TV였는데 배터리만 갈면 겨우 화면이 나오는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로또 추천 방송을 보기로 했습니다. 순자씨, 당신 번호는 뭐예요? 혹시 1등 되면 나 좀 챙겨주시오. 영철 할아버지의 농담에 웃으며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로 산 것이니까요.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번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 손에 든 복권과 맞춰보았습니다. 첫 번호 맞았네. 두 번째도 맞았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맞다니.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맞췄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나왔고 그것도 제 복권에 있는 번호였습니다. 1등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영철 씨, 이거 맞는 건가요? 영철 할아버지가 제 복권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씨, 이거 1등이요. 진짜 1등. 방송에서는 1등 당첨금이 30억이라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30억. 숫자를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 말 좀 해봐요.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미쳐가는 건지. 영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짜요, 순자 씨. 복권 당첨된 거 맞아요.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복권방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복권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지만 한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큰 금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복권방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노인들이 1등 당첨 복권을 들고 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맞습니다. 1등 당첨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주인의 말에 다시 한번 현실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복권방송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 있으시죠? 그때서야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며 지갑을 분실했고 신분증도 함께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였습니다. 순자 씨,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소. 영철 할아버지의 말대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필요했고 저는 현재 노숙자 신분이라 주소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소지가 없으시면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가족분이나 지인의 주소를 임시로 쓰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말에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주소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인도 없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 주소로 하면 안 될까요? 비록 고시원이지만. 영철 할아버지는 가끔 일용직 노동으로 번 돈으로 고시원에서 하루 이틀 묵곤 했습니다. 그곳 주소를 빌려 겨우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세요. 일주일. 30억을 앞두고 일주일을 더 노숙자로 지내야 한다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소. 이런 큰 돈을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요. 영철 할아버지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대형 로또 당첨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재테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저희의 행색을 보고 진지하게 상담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1등에 당첨되셨다고요? 복권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김태준 변호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복권을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네, 확실히 1등 당첨이십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첨금 수령 후 세금 문제, 계좌 개설,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노숙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받으신 후 당첨금 수령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죠. 일주일 후 신분증을 받아 복권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복잡한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금 공제 후 약 24억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저는 통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처음에 은행원은 노숙자 행색의 저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VIP 전용 상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4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영철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 제가 당첨금의 10%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 없었으면 이 복권도 확인 못했을 거고 당첨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순자 씨. 그건 당신 돈이요. 나는 그저 친구로서 도운 것뿐이요.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소. 결국 설득 끝에 2억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순자 씨. 이제 나도 작은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추천으로 조용한 동네에 깔끔한 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아직은 새 집을 사기보다는 임시로 지낼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원룸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따뜻한 방,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부엌이 있는 공간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을 때의 행복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자 시절 입던 옷을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노숙자처럼 보였고 그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옷을 좀 보려고요. 여러 벌 필요합니다. 카드를 꺼내자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의 힘이란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새 옷, 새 신발, 그리고 기초 화장품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정리하니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그저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자산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순자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당첨 사실을 가능한 비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요? 특히 아드님 가족에게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큰 돈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특히 아들 가족에게 알려지면 분명 접근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노숙자인 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제가 돈을 가진 것을 알게 되면 분명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비밀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복권 당첨 사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요?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서울의 한 노인이라고만 나왔을 뿐입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복권방 주인이나 주민센터 직원 등을 통해 소식이 새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룸에서 지내는 것도 임시 방편이에요. 곧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요. 네, 이해합니다. 좋은 아파트나 주택을 알아보시죠. 새 출발을 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부동산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며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제가 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가끔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 준우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요. 공원에 몇 번 갔는데 못 뵈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이제 괜찮아.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우에게도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지금은 좀 어렵구나. 할머니가 조금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나면 꼭 만나자. 아쉬워하는 준우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 손자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복권 당첨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근처 노숙자 할머니가 로또 30억 당첨됐다는 소문 들었어. 그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지금은 안 보인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안해진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이미 새집 계약도 했고 곧 이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견디면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생각지도 못한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5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왜 전화했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 2시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첨 사실은 비밀로 하고 만약 도움을 요청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보는 거죠. 변호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위해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제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한 것이겠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일부러 노숙자 시절의 옷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옷을 골랐습니다. 변호사 김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들을 만나러 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네, 김순자님.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절대 당첨 사실을 밝히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 손자 준우를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함께 노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 멀리서 아들 민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늙어 보였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으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많이 찾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았다면 진작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공원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 난 여기서 계속 지냈는데. 노숙자로. 날카롭게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스트레스도 많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했고, 변명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를 내쫓은 것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니? 용서를 구하러.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이제 회사도 안정되고 준우도 많이 컸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저를 다시 모시고 싶다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날 버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모시겠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 방도 그대로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우에게 들었습니다. 제 방은 이미 서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민호야, 솔직히 말해라. 왜 찾아온 거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진짜 이유를 말해. 긴 침묵 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돈 냄새를 맡고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생겼으니 이제 다시 찾아온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큰 돈을 갑자기 받으시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그 소문 틀렸다. 내가 무슨 복권에 당첨됐다고. 그럴 리가 있니? 난 여전히 노숙자야. 다만 요즘은 무료 쉼터에서 지내고 있을 뿐이야.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감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누군가 비슷한 할머니를 보고 착각한 거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제야 나타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며느리를 보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 가장 매정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벤치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함께 살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 저를 집에서 내쫓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함께 살자니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이대로 살아도 좋아. 민호와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쉽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정말 쉼터에서요? 그런 곳은 위험하잖아요. 민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이제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수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노숙자인지 아니면 복권 당첨자인지 단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말로 복권에 당첨되신 건 아니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속셈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소문일 뿐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옷이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전에 뵀을 때는 날카로운 관찰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예전처럼 낡고 더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쉼터에서 기부받은 옷이야. 가끔 새 옷도 들어온단다. 거짓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와 수지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함께 살자. 이제는 달라졌다 등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얘기했구나. 이제 난 가봐야겠다. 일어서려는 저를 민호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준우도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집에 오세요. 식사라도 같이 해요. 준우의 이름을 언급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자는 정말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다음에 따로 만날게. 너희 집에는 안 갈 거야.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공원을 벗어나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무사히 만남을 마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역시나 복권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당첨 사실을 부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따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놀랍게도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아마도 민호의 휴대폰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빚도 많고. 어머님께서 정말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역시나였습니다.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어. 그리고 설사 당첨됐다 해도 너희를 도울 생각은 없다. 날 버렸을 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거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우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순수한 아이였으니까요. 다음 날 김 변호사와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진 이상 더 이상 이 동네에 머물기는 어려웠습니다. 새 집으로의 이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드님 가족에게 진실을 밝히실 건가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영철 씨. 그분을 통해 계획을 세워볼까 해요. 김 변호사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를 복권 당첨자로 위장시키고 그를 통해 아들 가족의 진심을 시험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철님께서 동의하실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영철 씨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마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영철 할아버지를 만나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도 결국 제 사정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겠소.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진짜 로또 당첨자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저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예전에 약하고 의존적인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영철 할아버지가 복권 당첨자로 위장하는 계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영철 할아버지는 외모부터 변화시켰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품이 있는 노신사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 정말 달라 보여요. 마치 대기업 회장님 같아요. 영철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꾸민 건 수십 년 만이요. 옛날 교직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계획의 첫 단계는 영철 할아버지가 로또 당첨자로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자 친구를 통해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는 당첨 금액과 사용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날 영철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30억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선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철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당신 아들이 연락해 왔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자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소문을 통해 영철 할아버지가 진짜 당첨자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번호도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계속 연락해 결국 만나기로 했소. 당신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절대 제 이름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다음 날 영철 할아버지는 민호와 만났습니다. 제 지시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고 김 변호사도 재정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석했습니다. 만남 후 영철 할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 아들은 정말 간교한 사람이요. 처음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더니 나중에는 자선단체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나요? 당첨금의 일부를 그의 회사에 투자하면 그가 자선재단 설립과 운영을 맡아주겠다고 했소. 물론 적절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내 돈을 빼앗으려는 계략이었소.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다음 단계는 영철 할아버지가 자선재단 설립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곳에서 영철 할아버지는 새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노숙자들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후 예상대로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철 할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영철 할아버지의 자택 사실은 제가 임대한 고급 아파트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모든 만남 후에 저에게 자세한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요. 오늘은 아예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물론 남편 몰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5년 전 제 재산을 빼앗았던 그 부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노리고 있다니 너무 뻔뻔했습니다. 한편 저는 음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도 완료했고 노숙자 시절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자 준우의 행동이었습니다. 준우는 부모와 달리 영철 할아버지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계획 중인 노숙자 쉼터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며 순수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준우의 모습을 영철 할아버지가 전해주었을 때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그 손자는 정말 착한 아이 같소. 부모와는 전혀 다른 아이요. 어느 날 영철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손자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 같소. 잠시 고민했지만 손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면 저를 알아볼 테니 약간의 변장이 필요했습니다. 밝은색 가발과 안경, 그리고 화장을 통해 외모를 바꾸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비서 역할로 준우를 만났을 때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준우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노숙자로 지내셨어요. 제가 가끔 만나 뵈었거든요. 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준우야.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모르겠어요. 전에는 공원에서 자주 뵈었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혹시 할머니 소식 아세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후 계획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투자를 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민호 씨, 당신 회사에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5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집이 있다고 하던데
그 집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집은 당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빼앗았어요. 제가 노숙자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신 어머니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영철 할아버지의 투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소유권을 어머니 앞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인 상황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김 변호사를 통해 당신 어머니를 찾아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 민호는 정말로 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어머니를 직접 찾지 않고 영철 할아버지와 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서 서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그들의 다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미쳤어? 그 집은 우리 거야. 어머님은 5년 전에 이미 그 집을 우리에게 준 거라고. 수진아, 다른 방법이 없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회사는 파산이야. 집 하나 포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래, 집 포기하고 대신 그 할아버지한테서 돈 받아내면 되는 거지. 얼마나 받기로 했어? 3억. 일단은. 그들의 대화를 전해 들으니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가 준비되었고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가 김순자 씨의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영철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민호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돈으로요. 3억을 투자했고 그 돈은 제가 복권 당첨금에서 빼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호는 그 돈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극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민호와 수진 그리고 준우를 자신의 자택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서 역할이 아닌 진짜 제 모습으로요. 초대장을 받은 민호 가족은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투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철 할아버지의 호의에 한껏 기대를 품은 채 초대된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5년간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전화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그들이 오고 있소. 준비되셨나요? 네, 영철 씨. 모든 준비가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천만에요. 당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니 저도 기쁘기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릴 것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문을 열러갔고 저는 뒤쪽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인사말과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 씨. 수진 씨도 반갑습니다. 아, 이 멋진 청년이 준우구나.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족을 불러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민호의 아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수진의 달콤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고맙소. 자, 거실에 앉으시지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투자자분인가요? 곧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요. 우선 다과부터 드시지요. 긴장된 침묵 속에 차와 다과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와 수진 그리고 준우의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민호와 수진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준우의 눈에는 반짝임이 어렸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자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단 말이에요. 준우를 안고 있는 동안 민호와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천천히 준우를 놓고 소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당하게 그들과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호야. 수진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박 선생님과는 어떻게 하시? 영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저는 로또 당첨자가 아닙니다. 이 말에 민호와 수진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진짜 당첨자는 바로 김순자 씨,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말에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어머님이 30억 로또 당첨자라고요? 맞아, 수진아.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너희가 날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난 정말 노숙자가 되었어. 공원 벤치에서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살았지. 그때 영철 씨를 만났고 그분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신. 거짓말 그만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날 속이고 내쫓은 건 너무나 분명해. 내가 평생 모은 돈 5억으로 너희 집을 사줬는데 결국 날 버린 거야.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김순자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지난번 소유권 이전 때 뵈었습니다.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오신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회사에 투자된 3억도 사실은 김순자님의 돈입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사기라고요. 영철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라고요?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게 먼저 아닌가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만이 상황을 이해한 듯 할머니인 제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연극을 꾸민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알고 싶었어. 내가 가난하고 노숙자였을 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다시 찾아왔어.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내 말을 믿고 싶구나, 민호야.
하지만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집에 투자한 돈도 다 어머님 돈이었다고요? 우리를 속이고 이용한 거잖아요. 수진의 태도에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께 사과. 사과?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어머님 편을 들겠다고. 나 먼저 갈게요. 당신도 정신 차리고 따라와요. 수진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를 내쫓은 것, 5억을 가로챈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욕심이 너무 컸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진이도 계속 불평하고 어머니 돈으로 집을 샀는데도 그걸 다 저희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런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 소문을 듣고 다시 접근한 것은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고 그 후에는 박 선생님을 통해 돈을 얻으려 했고 정말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준우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난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길 바라.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길 바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건 내 행동에 달려 있어.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법이야.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준우에게 언제든 할머니를 만나러 올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와 김 변호사는 그 자리에 남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용기 있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영철 씨.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우가 직접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회사 정리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인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할머니의 돈을 원했던 것 같아요. 준우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민호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회사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준우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민호의 변화는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야, 난 널 용서하기로 했어.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야. 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어머니.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자.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내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웠으면 해. 민호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새희망재단은 실제로 설립되어 서울 곳곳에 노숙자 쉼터와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며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준우는 주말마다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와 함께 과거 노숙자 시절을 회상하며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수지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며 준우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호와 준우가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숙자 시절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함과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재단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노인에서 억만장자가 되었고 다시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민호와 준우가 제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준우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 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를 얻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절망했던 그날 복권을 사게 해준 운명에게, 영철 할아버지와 같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인연에게,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용서의 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75세. 이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쓰려 합니다. 복권의 행운으로 얻은 물질적 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말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노숙자 생활과 복권 당첨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